안녕하십니까. 제 12주차 제 2차 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informed consent, 환자의 권리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의사의 권리를 중시하느냐, paternalism, 의사의 입장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네 가지 모델을 여기 비치라고 하는 로버트 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썼어요. 시험 문제 꼭 나올 수도 있죠. 1번 기술자 모델. 이게 뭐냐면 의사가 과학자, 기술자처럼 행동한다. 1번 기술자 모델. 하나의 의사는 의료 기술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의 대상이 되는 거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적 인식을 제시하고 또 그들이 지정한 목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해요. 가치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환자에게 이익이 되나 피해를 주는가, 그런 가치는 필요 없어요. 그냥 기술을 제공하는 거예요. 좀 딱딱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성직자 모델. 여기서 의사는 성직자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파터널리즘처럼요. 의사는 전문가로서 환자의 상태, 의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때문에 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고 무엇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지를 판단해서 실행해요. 여기서 이제는 가치 판단과 결정. 야, 요게 환자에게 좋겠어, 나쁘겠어,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기술자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동료 모델. 두 번째는 성직자 모델. 세 번째는 동료, colleague, comrade, 동료 모델. 여기서는 가치 판단을 포기하지도 않고 이게 좋다 나쁘다, 환자에게 유용하다, 이런 판단을 아예 포기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가치 판단에 자기가 관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의사는 동료이면서 친구로서 환자를 대해요. 대등하고 친밀한 관계에 기초해서 환자의 질병 회복과 건강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가요. 아주 이게 개선된 거죠. 진화된 모델, 동료 모델. 자, 네 번째는 계양 모델. 네 번째는 계양 모델.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상업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서로 이해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관계. 내가 당신을 믿어요. 또 나는 또 당신을 믿어요. 그 윤리적인 거예요. 혼인 서약처럼 내가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돼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나도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신뢰관계예요. 의사 환자 쌍방이 가치 판단의 주체, 결정의 주체, 각자가 주체가 되고 각자 결정할 수 있어요. 큰 틀은 뭐냐? 환자 개개의 의료적 처치는 의사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양자의 판단이 부딪힐 때는 서로 토의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발전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죠. 이 모델의 모습이, 마지막 모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1번 기술자 모델의 장단점. 이건 시험 문제 나오면 써주셔야 돼요. 1번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환자의 권리가 존중되니까 참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의료 행위가 윤리적 판단과 무관할 수는 없고
윤리적 판단의 포기가 반윤리적 의료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는 자기결정권이 있지만 의사는 환자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윤리적이 될 수가 있어요. 2번은 뭐냐? 파터널리스틱한 의료인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이 안에 존재한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3번은 뭐냐? 가장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는데 의사가 전문가라는 것이 중요하고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참 구상은 좋아. 동료, 친구. 이거는 동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한데 여기서 보니까 의사, 환자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과연 동료와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참 힘들겠다.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람직한 의사 환자의 관계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볼 때는 비치가 볼 때 4번이다. 4번의 관계가 의사 환자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모델 중에 계약 모델, 신뢰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권리 장전이,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그 법이 제정이 됐어요. 환자 의료자의 관계. 미국에서 1973년. 자, 여기서 환자의 informed consent, 알고 동의할 권리를 강조했죠. 그래서 환자는 자신의 진단, 진료, 후유증, 진단뿐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의사들이 진단만 하고 진료만 했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저도 여기 가슴에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는데 저한테 상의도 없이 병원에 이게 남아있는 그 스텐트에 굵기가 큰 게 없어서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그거 다 시술 끝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조금 혈관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기차 떠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과 진료에 대해서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의사는 후유증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드릴 권리가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은요 전부 그 영어, 외국어, 무슨 독일어, 뭐 라틴어를 써요. 이거 글씨도 갈게 쓰니까 환자가 이거 해독할 수가 없어요. 말도 자기들끼리 해요. 저도 지난번에 병원에 있는데 hopeless discharge 막 하는데 언뜻 들려오는 말이 가망 없으니까 쫓아내자. 환자인데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러지 당신 가망 없으니까 쫓아낸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2항이고 그 다음에 환자는 어떤 처치나 183페이지 환자는 어떤 처치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informed consent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의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전해야 할 정보에는 치료에 수반되는 위험, 어떤 위험이 있다. 그 밖에 다른 치료법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 환자 측에는 진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 아무리 의사가 추천해도 나 그거 안 할래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이게 위협적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런 수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면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답이 정해진 거예요. 환자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글로 유도하는 거예요. 한 길로. 근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환자의 권리장전에 보면. 그리고 이 권리장전은 그 밖에 환자의 프라이버시, 그 개인의 그 영역을 보존해줘야 돼. 남한테 알리면 안 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 병원의 조직이나 운영을 환자에게 공개할 것.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이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요. 환자에게는 어떤 적용을 하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서비스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다 해줘야 돼요. 의료 수가가 요즘에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수술비가 얼마인지 미리 얘기 안 해요. 근데 의사가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는 500만 원이고 저쪽 병원은 200만 원입니다. 저기 가서 할래요? 환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환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하는 이러한 이념은 그 후에도 계승되어 1981년에 세계의사회에서 환자의 권리에 관한 리스본 선언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1981년에 드디어 이제 Informed Consent가 환자의 권리에 관한 리스본 선언으로 채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Informed Consent가 사실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강조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100% 환자에게 좋지만은 않아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187페이지에는 Informed Consent, 환자가 알고 동의하는 것의 문제점. 첫 번째가 뭐냐면 실시상의 문제. Informed Consent를 실시할 때 실시상의 문제가 있어요. 환자에게 적용하는 거죠. 거기 1번이 뭐냐면 설명 방법과 범위. 요 밑에 작은 1번 설명 방법과 범위. 여러분 187페이지 Informed Consent는 의료자가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 상태에서는 의사가 책임을 지고 행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개인적인 그런 책임성과 식견과 여러 가지 지식이 총망라돼야 돼.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의사가 informed consent 정보를 준 것과 저쪽에서 다른 의사가 정보를 주는 게 이게 부딪혀요. 어떤 때는 이쪽에서는 이거요 단순한 종양이지요. 암은 아니에요. 이거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 병원에 갔더니 암 4기예요. 당장 안 하면 죽어요. 자, 누구 말이 맞아요? 각자 자기 말이 맞아요. 근데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난감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지. 자, 그래서 함께 일하는 의료자의 의견. 의사 한 사람이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의사들의 협의와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환자에게 인폼이 되잖아요. 정보가 되는 거지. 한 사람이 결정하다 보면 정보가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정보가 아니라 안 듣는 것만 못해. 모르는 것만도 못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상대의 정신 속에 확실한 관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환자에게 그것이 진정한 인폼, 정보로서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해야 할 내용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나의 길을 제시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어요.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면 환자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하나의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실시상의 문제 두 번째는 informed consent. 실시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white lie. white lie. 이게 맞나? L-I-E 맞을 거야. white lie. white lie가 뭐냐면 하얀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거짓말 색깔 빨간색이에요. 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 거짓말할 때 얼굴이 하얗다? 그럼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새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짓말이 있어요. 진짜 이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보기에는 너무 정직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의사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밖에 못 살아. 근데 지금 그걸 얘기했다가는 지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 얘기했다가는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아.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니까, 불안 상태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 요양하시면 1년은 사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한 거야. 근데 의사는 거짓말 하고 싶어서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밝히기가 곤란한 거예요. 여기 informed consent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환자가 너무너무 위독한다든지 너무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병명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 이럴 경우를 바로 informed consent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는 거죠. 이 암을 선고한다는 거, 암을 그냥 선고하는 게 암 말기다 그러면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과연 환자에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informed consent를 그때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informed consent를 실시하기에 곤란한 경우는 또 뭐냐면 어린애 같은 아예 그냥 유아라든지 어린아이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자기 결정권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그게 바로 informed consent가 실시되기 곤란한 경우예요. 어린아이에 관해서는 그래서 양친, 부모님이라든지 가까운 친척들, 보호자가 대신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informed consent의 실시상의 문제 가운데 세 번째가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동의를 얻을 수 없어요. 자, 의사가 적절한 설명을 해도 환자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의 치료 방침을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50대 50이에요. 무슨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능성 50, 불가능성 50. 이건 설명을 해줬는데 결국은 환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너무 이게 난해한 경우, 예를 들면 안락사 같은 거, 지금 암 말기돼서 고통 때문에 지금 이게 생명을 지금 연장장치를 끊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유지해야 되느냐, 이래도 골치 아프고 저래도 골치 아파요. 안락사를 시켜도 문제가 생기고 안 시켜도 문제가 생길 때는 환자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사도 힘든 경우죠. 자, 예를 들면 동의는 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책에 보면 여호와 증인 나와요. 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극단주의예요. 축자 영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다 해서 피를 받지도 않고요, 주지도 않아, 수혈을 안 해. 이거 환자가 지금 자기가 피가 모자라서 죽게 생겼는데 수혈해야 되는데 이건 남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 수혈을 거부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무슨 설명을 해도 환자가 완강하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informed consent의 실시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informed consent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상의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informed consent가 이게 과연 정보를 주면서 설득하는 게 목표인가, 아니면 환자의 동의를 끌어내는 게 목표인가, 그리고 이해하는 건가, 선택인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인포먼드 컨센트를 정보를 줘서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비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이해하고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확실히 설명이라고 하는 말은 의사 쪽의 입장을 따지는 거예요. 설명, 설득, 이건 의사 쪽의 관점이고, 동의라는 말은 자, 하나의 처치로 유도, 그러니까 의사가 정해놓고 그걸 끌고 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의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냐. 인포먼드 컨센트는 설득과 동의, 너무 의사의 입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인포먼드 컨센트가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말도 용어도 의사의 관점에서 쓰지 말고 환자의 입장에서 말을 바꿔보자. 이게 이해와 선택. 이거 환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포먼드 컨센트를 의사의 관점에서 용어를 만들지 말고 글자 그대로 이게 환자를 위한 권리라면 환자 입장에서 말을 바꿔서 이해와 선택. 환자가 이해하고 환자가 선택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포먼드 컨센트를 마무리하고 문제 1. 의료에서 파터널리즘의 폐해를 들어보라. 의사중심주의죠. 그리고 파터널리즘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지 검토하라. 자, 대부분 파터널리즘이죠. 요즘에 병원에서는 어떤 입원비라든지 무슨 수술비를 미리 내지 않으면 처치를 안 해줘서 또 중간에서 왔다 갔다 병원 찾아다니다 죽는 경우도 있고, 파터널리즘이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아주 응급한 상태예요. 응급시술,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는 이건 뭐 환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의사가 직접 긴급하게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터널리즘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파터널리즘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환자에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 2. 현재는 다양한 의료직종 사람들 사이에 팀워크가 중요하다.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이죠, 이거는. 그렇다면 의사와 간호사를 예로 들어 양자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그려보라. 의사의 역할뿐이 아니라 간호사의 역할도 중요하죠. 일단 의사는 중요한 처치를 하지만 그 다음에 돌보는 책임은 또 간호사에게 있기 때문에. 자, 3번. 설득과 동의, 또 이해와 선택을 대조시키면서 인포먼드 컨센트 방식을 생각해 보라. 자, 설득과 동의는 의사 입장이라고 그랬죠. 이해와 선택은 환자 입장. 자, 우리가 아까 비취의 4가지 모델을 공부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너무 파터널리즘 쪽 성직자 모델로 가도 안 되고 기술자 모델로 가도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쌍방간의 상호 신뢰관계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과 동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대시해도 안 되고 이해와 선택을 절대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둘의 장단점을 잘 조화시키는 새로운 용어. 제 생각에는 설득과 동의도 너무 의사 관점이고 이해와 선택은 환자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와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요 설득과 이해 사이에 제3의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고 동의와 선택 사이에 제3의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장을 마무리했고 이제 제 3차 시에는 앞으로 이 생명윤리학이 생명의료윤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의료 행위와 생명윤리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3차 시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